대구광역시의 심장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전설적인 국밥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낮으로 오가는 수많은 버스와 여행객들로 늘 붐비는 그곳에 마치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 굳건히 서 있는 식당이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 집 앞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멀리서부터 풍겨오는 구수한 국물 냄새에 이끌린 이들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맛보기 위해 기꺼이 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식당의 낡은 나무 간판에는 박사장 한우 국밥이라는 소박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외관과는 달리 그 명성은 대구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인도까지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곧 다가올 특별한 맛에 대한 기대감의 일부였다. 박사장 국밥의 맛은 독보적이었다. 깊고 진한 국물은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었고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일품인 고기는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함께 나오는 맵싸한 깍두기는 국밥의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박철수 사장의 국밥 이야기는 이미 대구의 신화가 된 지 오래였다. 장거리 버스 기사들은 운행을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꼭 들러 헛헛한 속을 채웠고 인근의 직장인들, 대학생들, 심지어 시청의 높은 공무원들까지 그 소박한 식당의 긴 나무 의자에 앉아 땀을 흘리며 국밥을 비웠다. 주말이면 경산이나 구미에서 일부러 차를 몰고 와 한 그릇을 먹고 가는 단골 손님도 부지기수였다.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박철수 사장이 있었다. 그는 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손님들을 맞았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주변 상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사람들은 그가 처음에는 터미널 근처에서 작은 손수레 하나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끈기와 인내로 한 푼 두 푼 모아 마침내 번듯한 가게를 열었고 두 자녀를 모두 명문대에 보낼 수 있었던 그의 성공 신화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완벽해 보이는 성공 신화의 미세한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의심의 속삭임이었다. 과거에 박사장네 주방에서 잠시 일했던 한 청년이 이상한 점을 털어놓은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주방 일을 도울 때마다 서문시장에 가서 신선한 한우를 사오겠다고 했지만 박 사장은 번번이 손사래를 쳤다고 했다. 이미 밤늦게 고기를 대주는 특별한 공급책이 있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다들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대구 최고의 국밥집을 감히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씨앗은 조금씩 자라났다. 박사장네 국밥 가격이 터미널 주변의 다른 가게들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저렴하다는 점이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맛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데 가격은 오히려 더 싸다니. 사람들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떤 경로로 고기를 공급받기에 그런 가격이 가능한 것일까? 누군가 용기를 내어 물어보면 박 사장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수십 년간 거래해온 믿을 만한 단골 거래처가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이 이야기는 경북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민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대구 토박이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터미널 근처 본가에 들르곤 했다. 민준은 명석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청년이었다. 그 역시 박 사장 국밥의 명성을 익히 들어 몇 번 맛본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을 느꼈다. 그의 예민한 미각은 국밥 속 고기의 질감이 일반적인 한우와는 완전히 같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 민주는 그저 자신의 기분 탓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대학 연구실에서 수많은 식품의 질감과 향을 분석하는 데 익숙해진 그로서는 그 미묘한 차이를 무시하기 어려웠다. 국밥 속 고기를 씹을 때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이질감. 그가 연구실에서 분석하던 한우 샘플과는 근섬유의 배열이나 지방의 분포가 달랐다. 감칠맛은 유난히 강렬했지만 어딘가 인위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다. 어느 날 밤 식당에서 국밥을 먹고 나온 민주는 남은 고기 몇 점을 작은 비닐에 담아 자취방으로 가져왔다.
그는 룸메이트인 최진우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진지한 표정으로 비닐 속 고깃점을 보여주며 이것이 순수한 한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진우는 그저 웃어넘기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에게는 맛만 좋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쉽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유명한 국밥 뒤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그 결심은 그를 길고 험난한 긴장과 위험의 여정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다. 다음 날, 민주는 용기를 내어 캠퍼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교수인 이수정 교수를 찾아갔다. 이 교수는 식품분석학 분야의 권위자이자 학생들에게 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이었다. 민주는 진지한 얼굴로 박 사장 국밥의 고기가 순수한 한우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이수정 교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명확한 증거 없는 섣부른 의심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의 진지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과학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직접 분석해보게.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야의 그 조언은 민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민준은 다른 의도를 품고 다시 국밥집을 찾았다. 그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는 주위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고기 몇 점을 미리 준비해간 작은 용기에 옮겨 담았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 척하며 그는 식당 뒤편의 작은 주방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눈에 항상 굳게 닫혀 있고 심지어 자물쇠까지 걸려있는 작은 철문 하나가 들어왔다. 국밥집에 저런 비밀스러운 창고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샘플을 가지고 돌아온 민주는 학교 연구실에서 간단한 분석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국밥 고기의 단백질 함량과 조직 구조를 순수한 한우 샘플과 비교했다. 초기 분석 결과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국밥의 고기는 명백히 순수한 한우가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노트에 기록했다. 닭고기는 아니다. 돼지고기 특유의 향과도 다르다. 생선일 리는 만무하다. 아마도 가격이 훨씬 저렴한 다른 종류의 고기, 혹은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부위일 가능성이 있다. 호기심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며칠 후, 민주는 일부러 친구인 진우와 강소희를 데리고 국밥집으로 향했다.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국밥을 맛본 진우는 고기가 확실히 좀 과하게 쫄깃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소희는 혀끝에 남는 미묘한 뒷맛이 순수한 소고기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사장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그날 밤, 민주는 자취방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분석 노트와 남은 샘플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마음속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나직이 속삭였다. 저 국밥집의 거대한 비밀을 반드시 파헤치고 말겠다고.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전체의 믿음을 뒤흔들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대구의 밤은 늦은 오후에 내린 비로 축축한 공기를 머금고 천천히 내려앉았다. 동대구 환승센터 주변의 거리는 점차 한산해졌고 몇몇 포장마차 상인들이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밤바람을 타고 매캐한 달꽃이 굽는 냄새와 고소한 옥수수 찌는 냄새가 희미하게 실려왔다. 멀리서 부산으로 향하는 마지막 심야버스가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터미널을 빠져나갔다. 그런 스산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는 다시 박 사장 국밥집의 긴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커다란 솥에서는 구수한 김이 쉴 새 없이 피어올랐고
아직 남아있는 손님들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국밥을 들이켜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이 모든 풍경은 다르게 느껴졌다. 식당 뒤편의 작은 철문을 본 이후로 그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저 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다고 확신했다. 민준은 다른 손님들처럼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는 척했다. 뜨끈한 뚝배기가 앞에 놓이자 그는 천천히 국물을 맛보았다. 깊고 향긋했다. 고기는 부드러웠고 양념장은 칼칼하게 입맛을 돋웠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황홀한 맛의 이면에는 그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이질감이 존재했다. 한 점 한 점 씹을수록 이 고기는 순수한 한우가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그의 시선은 틈틈이 주방 쪽을 향했다. 뿌연 유리창 너머로 몇몇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 하지만 구석에 있는 철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중대한 비밀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그는 일부러 식사 속도를 늦췄다. 가게 안이 텅 빌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렀다. 가게 앞 나무 의자들이 비워지고 왁자지껄하던 대화 소리도 잦아들었다. 숟가락과 뚝배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가고 시계는 밤 9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그때 민주는 박 사장이 그 철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중년의 남자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를 풀고는 서두르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 후 그는 커다란 흰색 자루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자루는 무척 무거워 보였고 그의 어깨는 긴장으로 팽팽했다. 자루가 주방 안으로 옮겨지자 문은 다시 굳게 잠겼다. 민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저 흰 자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항상 잠겨있는 문을 통해 들여와야만 하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메아리쳤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직원들은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행주로 훔치고 의자를 한쪽 구석에 쌓아 올렸다. 직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민주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주방 안에는 박 사장 혼자 남아 있었다. 터미널 근처는 이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밤바람에 막 지나간 버스의 디젤 냄새가 섞여왔다. 거리는 텅 비었고 가끔 오토바이 한두 대가 굉음을 내며 지나갈 뿐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옆에 어두운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곳에서는 식당 뒤편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반쯤 열린 작은 창문 틈으로 주방의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그 틈에 눈을 바짝 붙였다. 그가 본 광경은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커다란 작업대 위에 아까 보았던 흰 자루가 열린 채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옅은 갈색빛을 띤 창백한 고깃 덩어리들이 가득했다. 섬유질은 거칠었고 역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박 사장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의 손은 능숙하게 커다란 식칼로 그 고기를 토막내고 있었다. 그러고는 저울 위에 올려 무게를 재고 장부에 무언가를 기록한 뒤 분쇄기 안으로 쏟아부었다. 기계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주방을 가득 메웠다. 민주는 숨을 헉 들이켰다. 저것은 그가 아는 신선한 한우의 모습이 아니었다. 식은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안에서 보일까 봐 황급히 몸을 숙였다. 심장이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미친 듯이 울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저 철문 뒤에 정말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 저것이 정확히 무슨 고기인지는 알 수 없었다. 민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좁은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는 큰 길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눈치챘을까 봐 연신 뒤를 돌아보았다.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서두르는 발걸음으로 자취방에 돌아왔다. 방 안에 들어선 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 그는 책상 위 노트를 펼쳐 오늘 밤의 경험을 적어 내려갔다.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흔들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저 창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썼다. 단순히 창문으로 엿보는 것을 넘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명백한 증거를 가져와야만 했다. 잠들기 전 민주는 막 귀가한 진우에게 짧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긴장된 얼굴로 창문 너머로 본 것이 평범한 소고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진우는 침묵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민준에게 조심하라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뒤였다. 그날 밤 그는 눈을 뜬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오후에 내린 비가 아직도 양철 지붕 위로 방울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용기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 발걸음이 얼마나 위험할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모른 채 그 국밥을 먹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민주는 짧은 기도를 하며 눈을 감았다. 내일 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에는 단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날은 바뀌었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전날 밤의 본 광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창백한 고기를 분주하게 다지던 박 사장의 얼굴이 계속해서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강의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밤새 거의 잠을 설친 탓에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옆자리에 앉은 진우가 팔꿈치로 툭 치며 집중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민주는 그저 힘없이 미소 지을 뿐이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민주는 이수정 교수를 찾아갔다. 교수 연구실에서 그는 초조하게 손에 쥔 노트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국밥집 뒷창문 너머로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수정 교수는 주의 깊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민준이 한 행동이 매우 위험했다고 경고했다. 만약 발각되었다면 목숨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수정 교수는 그 젊은 학생의 굳은 결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비판적이고 정직한 학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창고에서 직접 샘플을 가져오는 것뿐이야. 사진이나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해. 특히나 박 사장의 명성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말이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오늘 밤 몰래 잠입을 시도할 것이다. 온종일 그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자취방에서 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 작은 손전등, 노트, 그리고 배터리를 가득 채운 휴대폰을 작은 크로스백에 넣었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민주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불안한 모습을 본 진우가 어딜 가냐고 물었다. 민주는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진우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결국 진우는 조심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검은 구름이 달빛을 가렸다. 터미널 주변 거리는 이른 시간부터 인적이 드물었다. 민주는 국밥집 뒤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멀리서 보니 가게 앞에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오직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는 길 건너편 빈 손수레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몇 분 후 박 사장이 혼자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내 안에서 분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임을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길을 건너 뒤뜰로 잠입했다. 창고의 철문이 눈앞에 있었다. 굵은 자물쇠가 굳건하게 걸려 있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철사를 꺼낼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다. 철사가 긁히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 온몸의 털을 쭈뼛서게 만들었다. 다행히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그 소리를 덮어주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다. 자물쇠가 열린 것이다. 민주는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공간은 차갑고 축축했다. 손에 든 작은 손전등 불빛이 흰 자루들로 가득 찬 나무 선반을 비췄다. 방구석에는 낮은 소음과 함께 작동 중인 대형 냉동고 몇 대가 놓여 있었다. 민주는 자루 하나에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윗부분을 조금 열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루 안에는 옅은 갈색빛을 띤 창백한 고기 덩어리들이 가득했다. 섬유질은 두꺼웠고 신선한 소고기와는 전혀 달랐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증거로 남길 사진 몇 장을 찍었다.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민주는 냉동고 중 하나를 열어보기로 했다. 뚜껑을 들어 올리자 비릿한 냄새가 섞인 냉기가 더욱 강하게 뿜어져 나왔다. 안에는 라벨 하나 없이 투명 비닐에 쌓인 더 큰 고기 덩어리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이 거대한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 비록 아직 무슨 고기인지는 특정할 수 없었지만 냉동고 뚜껑을 다시 닫으려 할 때 그의 귀에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잡혔다. 문틈으로 밖에 불빛이 스며들었다. 누구요? 안에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황급히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창고 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렸다. 주방의 불빛이 들어오며 방의 일부를 비췄다.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박 사장의 구두 소리였다. 그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감히 어떤 놈이 밤중에 내 창고에 들어와. 민주는 자루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그의 손은 휴대폰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만약 발각된다면 끝장이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박 사장은 한 걸음씩 다가오며 자루를 하나씩 확인했다. 그때 쥐 한 마리가 자루 틈에서 튀어나오면서 자루 하나를 건드렸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박 사장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거기 누구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패닉 상태에서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창고 문을 향해 달렸다. 박 사장은 놀랐지만 즉시 그를 뒤쫓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주는 간신히 창고를 빠져나왔다. 철문이 쾅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는 있는 힘껏 뒷뜰을 가로질러 좁은 골목으로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심장은 전쟁터의 북처럼 울렸다. 뒤에서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이 도둑놈아,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낮은 대나무 울타리를 뛰어넘어 어두운 골목을 질주했고 오솔길을 따라 큰 길로 향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계속 달렸다. 마침내 더 밝은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그곳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배달 오토바이 몇 대가 서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한 기사에게 다가가 빨리 출발해달라고 부탁했다. 기사는 별말 없이 오토바이의 속력을 높였다. 작은 백미러를 통해 민주는 박 사장이 골목 끝에 서서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는 모습을 얼핏 보았다. 오토바이 위에서 민주는 휴대폰을 굳게 움켜쥐었다. 방금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그는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그날 밤 그는 위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박 사장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해 얼굴이 창백했다. 창고에서 거의 붙잡힐 뻔했던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는 것 같았다. 박 사장의 발소리가 다가오던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 들려 있었다. 창고에 미스터리한 고기 사진이 담긴 휴대폰이었다. 이수정 교수가 연구실에 도착한 것을 보자마자 민주는 곧장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민주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지난밤에 그가 찍은 고기 자루와 냉동고 속 내용물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수정 교수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확대해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고기의 섬유질은 명백히 소고기가 아니야. 색깔도 창백하고 지방 분포도 이상해. 신선한 소고기의 특징과 전혀 맞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났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이 사진 어디서 구한 거지? 민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그가 어떻게 창고에 잠입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 사장이 이상한 고기를 다지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쥐 때문에 자루가 움직여서 어떻게 거의 붙잡힐 뻔했는지까지. 이수정 교수는 이야기를 들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민준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오랜 침묵 끝에 이수정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은 초기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해. 이 고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정부 공인기관의 연구소에서 샘플을 직접 분석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뜬소문으로 치부될 거고 심지어 내가 역으로 공격당할 수도 있어, 민준아. 우린 신중해야 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진짜 샘플을 얻으려면 그는 다시 그 창고에 잠입해야만 했다. 어젯밤의 일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가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여전히 논의하고 있을 때 다른 학생 한 명이 갑자기 긴장된 얼굴로 연구실에 들어왔다. 진우였다. 그는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아침 자취방 근처에서 낯선 남자 2명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민준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젊은이를 찾고 있었다고 했다. 오랜 친구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의심스러웠다. 민준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틀림없이 박 사장이 보낸 사람들일 것이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수정 교수를 바라보았다.
이수정 교수 역시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단호하게 민준이 더 이상 혼자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면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오늘 밤 다시 가겠다고 말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고기 샘플을 가지고 돌아와야만 했다. 그 말에 연구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진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고 이수정 교수는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날 밤 도시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민주는 방에 앉아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바늘은 마치 가슴에 얹힌 긴장감을 더하려는 듯 느리게 움직였다. 작은 책상 위에는 학교 연구실에서 가져온 멸균 샘플 용기, 비닐장갑, 그리고 작은 손전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오늘 밤 실패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밤 11시경, 그는 조용히 자취방을 빠져나왔다. 거리는 한산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박사장 국밥집을 향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향했다. 멀리서 보니 낯선 남자 한 명이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민주는 정면으로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예전에 지나갔던 작은 골목을 통해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그는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재빨리 뒤뜰로 잠입했다. 주방 창문 틈으로 그는 박 사장이 여전히 분쇄기 앞에서 분주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으르렁거리는 기계 소리는 민준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작은 창고가 이제 바로 눈앞에 있었다. 걸려있는 자물쇠는 이전보다 더 커 보였다. 마치 박 사장이 일부러 더 튼튼한 것으로 교체한 것 같았다. 민주는 미리 준비한 굵은 철사를 꺼냈다. 그것을 열려고 시도할 때 그의 손은 떨렸다. 철사가 긁히는 소리에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었다.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은 몇 분이 지났다. 마침내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물쇠가 다시 열린 것이다. 그는 재빨리 창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비릿한 냄새가 즉시 덮쳐왔다. 어제보다 더 지독했다. 민주는 서둘러 장갑을 꼈다. 그는 자루 하나를 열어 작은 고깃덩어리 하나를 떼어내 멸균 샘플 용기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냉동고에 다가가 뚜껑을 열고 안에서 또 다른 작은 고기 조각을 채취했다. 그는 용기 뚜껑을 단단히 닫고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그가 막 나가려던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가 박 사장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들은 방금 뒤쪽으로 들어가는 그림자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이미 발각되었다는 의미였다. 박 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그놈이 정말 다시 올 배짱이 있다면 오늘 밤엔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야.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샘플 용기는 손에 있었지만 이제 나갈 길이 막힐 위기였다. 그는 오늘 밤이 어제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고 안에서의 몇 초는 민준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자루 더미 뒤에 바싹부터 샘플 용기를 굳게 움켜쥔 채 서 있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밖에서 주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을 뚫고 불빛이 들어왔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묵직하고 단호한 발걸음이었다. 박 사장과 낯선 남자 두 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밀릴 때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민준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박 사장은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내가 직접 끌어내기 전에 나오는 게 좋을 거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오직 냉동고의 낮은 소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민주는 숨을 최대한 참았다. 그는 벽에 몸을 밀착시키며 자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오래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두 남자는 자루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다. 비닐을 들추고 심지어 쌓여있는 자루 더미 하나를 발로 찼다. 그 순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민준의 눈에 창고 벽 위쪽에 있는 작은 환풍구가 들어왔다. 구멍은 크지 않았지만 마른 체형인 그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는 되어 보였다. 바닥에서 거의 3미터 높이.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기회는 희박했지만 시도해봐야 했다. 그는 자루 옆에 있는 나무 선반을 향해 조용히 움직였다. 선반을 오르기 시작할 때 그의 손은 떨렸다. 자루들이 움직였고 일부가 쿵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쪽을 돌아보았다. 저기 있다. 남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남은 힘을 다해 몸을 환풍구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손이 가장자리에 녹슨 쇠창살을 간신히 잡았다. 아래에서는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 사장이 그의 발을 잡으려 했지만 민준의 몸은 이미 절반쯤 빠져나간 뒤였다.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밀어넣자 그는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다. 그의 몸은 창고 박당바닥으로 세게 떨어졌고 등에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창고 안에서 저놈 잡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두 남자가 뒤따라 나왔다. 그들의 묵직한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주는 있는 힘껏 뒷뜰을 가로질러 줬고 어두운 골목을 향해 뛰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행운은 아직 그의 편이었다. 멀리서 더 밝은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큰 길이 가깝다는 신호였다. 그는 속도를 더 내어 낮은 대나무 울타리를 뛰어넘고 작은 길을 따라 인파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는 큰 길에 도착했다. 아직 몇몇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민주는 마침 지나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는 공황 상태로 기사에게 빨리 출발해달라고 외쳤다. 별말 없이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을 뒤로 하고 빠르게 달려나갔다. 작은 백미러를 통해 민주는 두 남자가 길가에 멈춰 서서 추격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 뒤에는 박 사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점점 멀어지는 민준을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었다. 오토바이 위에서 민준은 재킷 주머니 속 샘플 용기를 굳게 움켜쥐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놓였다. 그는 진짜 증거를 가지고 오는데 성공했다. 그날 밤 그는 지친 몸으로 자취방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은 뜬 채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곧장 학교 연구실의 이수정 교수를 찾아갔다. 샘플 용기를 보자 이수정 교수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어 확인했다. 민주는 한 조각은 자루에서 다른 한 조각은 냉동고에서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간단한 분석법을 이용한 초기 테스트를 준비했다. 몇 분 후 컴퓨터 화면에 비교 결과가 나타났다. 단백질 함량과 근섬유 조직이 소고기와는 명백히 달랐다. 이수정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소고기가 아니야.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민주는 온몸에 피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수정 교수는 그의 행동을 제지했다.
아직 아무것도 발표할 수 없어. 이 결과는 시청에 공인된 연구소에서 추가 검증을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추측으로 치부될 수 있어. 기억해, 민준아. 우리는 수많은 단골을 가진 거대 식당을 상대하고 있는 거야. 확실한 증거 없이 소문이 퍼지면 위험해져.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그들은 샘플을 시청 공인 연구소로 가져갔다. 과정에는 시간이 걸렸다. 민주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노트를 손에 쥐고 있었다. 진우와 소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몇 시간 후, 한 연구 분석가가 결과가 담긴 서류철을 들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다. 그는 DNA 분석 결과, 이 고기에서는 소고기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성분은 돼지고기이며 일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다른 육류가 섞여 있었다. 방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수정 교수는 침통한 얼굴로 검사 결과를 응시했다. 이 사실은 분명 도시를 뒤흔들 것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한우 국밥을 먹고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히 식당의 명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직과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정 교수는 다시 한번 경고했다. 박 사장은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민준이 내가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어.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결의에 찬 눈으로 검사 결과 서류를 바라보았다.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만 했다. 그는 다음 단계, 즉 이 비밀을 대중 앞에 폭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대구의 하늘은 흐렸지만 두류공원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매년 열리는 음식 축제가 한창이었다. 수십 개의 전통 음식 부스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막창구이, 찜갈비부터 다양한 길거리 간식까지 맛있는 냄새가 공원 전체에 가득했다.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축제를 즐겼고 아이들은 풍선을 손에 들고 뛰어다녔다. 중앙 무대에서는 현대적으로 편곡된 국악 공연이 흥겹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축제의 한가운데 박 사장 국밥집의 부스가 가장 웅장하게 서 있었다. 대구의 전설, 박 사장 한우 국밥이라고 쓰인 거대한 현수막이 부스 앞에 걸려 있었다. 손님들의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사람들은 대구의 상징과도 같은 그 국밥을 맛보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다. 축제 주최 측은 심지어 박철수 사장에게 지역 음식 문화를 빛낸 공로로 특별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 구석에서 민주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공인기관의 실험 결과 보고서와 그동안의 조사 과정이 담긴 사진 및 영상 파일이 든 USB가 들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수정 교수가 함께했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지만 굳건히 그 학생의 옆을 지켰다. 이수정 교수가 나직이 속삭였다. 민준아, 이걸 실행에 옮기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준비됐니? 민주는 결의에 찬 눈으로 무대를 응시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 침묵하는 것이 더 두렵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박철수 사장을 감사패 수여를 위해 무대 위로 불렀을 때 광장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시민들은 환호했고 수많은 휴대폰 카메라가 무대를 향했다. 박 사장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무대에 올랐다. 그의 환한 미소는 그 무엇도 자신을 흔들 수 없다는 자신감을 내뿜는 듯했다. 하지만 감사패가 전달되기 바로 직전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군중을 갈랐다. 죄송합니다만
시민 여러분이 진실을 알기 전까지 이 상이 수여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군중은 즉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일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으며 일부는 저 젊은이가 누구냐며 소리쳤다. 박 사장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날카로운 어조로 민준의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민준은 서류철을 높이 쳐들었다. 그는 자신이 식품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며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박 사장 국밥집의 고기는 순수한 한우가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 그 국밥에는 돼지고기와 출처불명의 잡육이 섞여 있었으며 이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군중은 더욱 거세게 술렁였다. 믿을 수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고 헛구역질을 참으며 입을 막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속았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 목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이 되었다. 박 사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너 같은 애송이가 감히 대대로 이어온 내 장사를 모욕해. 그는 분노에 차 민준을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서 있었다. 그는 무대 위 프로젝터 스크린에 USB를 꽂았다. 순식간에 화면이 바뀌며 비밀 창고의 사진들, 창백한 고기가 담긴 자루들, 그리고 미스터리한 고깃덩어리로 가득 찬 냉동고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휴대폰으로 찍은 짧은 영상도 재생되었다. 누가 봐도 소고기가 아닌 고기를 다지고 분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군중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고함 소리와 흐느낌이 뒤섞였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껴안으며 저 국밥집에 자주 갔었다고 중얼거렸다. 버스기사로 일하는 한 남자는 수년간 그 국밥이 진짜 한우라고 믿었던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고개를 숙였다. 뿐만 아니었다. 화면에는 대구시 공식 직인이 찍힌 실험 결과 보고서가 나타났다. 소고기 성분 불검출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축제에 참석했던 시청의 한 고위 공무원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이 증거가 사실이라면 해당 국밥집의 영업을 즉시 중단시키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광장 주변을 경비하던 경찰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분노에 차 반발하는 박 사장을 제지했다.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어떤 이는 분노에 찬 함성을 질렀고 어떤 이는 실망한 얼굴로 침묵했다. 대구의 전설적인 국밥집의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준은 떨리는 몸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후련했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침내 세상에 알렸다. 이수정 교수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옳은 일을 했다고 속삭였다. 그날은 대구라는 도시의 전환점이 된 날이었다. 박 사장 국밥집은 폐쇄되었고 그의 사건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음식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이름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힌 용감한 대학생으로 곳곳에 퍼져나갔다. 모든 소동이 끝난 고요한 밤, 민준은 자취방에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작은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거대한 비밀은 마침내 폭로되었고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었다. 광장에서의 폭로 이후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대구 전역의 화제 거리가 되었다. 지역신문은 전설적 국밥집의 비밀을 파헤친 용감한 대학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했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섭외 요청이 쇄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동안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글과 동시에 그의 용기에 감탄하는 글로 들끓었다. 하지만 세간의 주목 속에서 민준의 삶은 더 평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길거리에서 그를 알아보고 감탄하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소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박 사장 국밥의 오랜 단골 중 일부는 여전히 사실을 믿지 않으며 민준이 한 상인의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했다. 자취방에서 진우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자주 경고했다. 몇 번이나 낯선 사람들이 자취방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소희 역시 발신자 불명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며 민준에게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모든 것이 민준의 밤을 다시 불안으로 채웠다. 이수정 교수는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진실이 항상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시간이 누가 옳은지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민준에게 학업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이 싸움 때문에 그의 미래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한편 박철수 사장에 대한 소식도 끊이지 않았다. 경찰이 그의 창고에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그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 밤늦게 고기를 공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전 직원 등 몇몇 증인도 소환되었다. 대구 시민들의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속았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식당이 오랫동안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의 자랑거리였다는 이유로 여전히 그를 변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민준은 대구시청으로부터 식품위생포럼에서 강연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그 행사에는 공무원, 식품업계 종사자, 대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다. 민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자신의 경험을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그는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에 대해 그리고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창고에 잠입했다가 거의 붙잡힐 뻔했던 순간에 대해 말했다. 그는 또한 요식업에서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이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모를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했다. 강당에서는 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한 대학생의 투쟁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한 시의원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위생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난 후 민준은 다시 위협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가 강당을 나설 때 한 낯선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차가운 어조로 저른들의 일에 끼어드는 건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라고 속삭였다. 마침 함께 있던 진우가 즉시 민준을 끌어당겨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 위협은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그날 밤 민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취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열린 창문을 통해 바깥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국밥의 비밀을 폭로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민들이 유해한 음식으로부터 진정으로 안전해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그때 박 사장의 딸인 박지연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녀는 조용히 만나고 싶다고 했다. 민준은 망설였지만 지연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시장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갓 울고 난 사람처럼 부어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은 아버지의 비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녀 자신도 사건이 터졌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가족이 이제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수치심의 병을 얻었고 동생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해 휴학했으며 그녀 자신도 많은 친구를 잃었다. 지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단지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온 가족을 미워하지는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민준은 침묵했다. 그 하소연을 들으며 그의 마음도 아파왔다.
그는 드러난 모든 진실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지연의 가족을 파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단지 시민들이 진실을 알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그 만남은 민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자신의 용기가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로 인한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밖에서는 대구시가 서서히 평온을 되찾고 있었지만 전설적인 국밥 사건의 그림자는 시민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민준의 이름은 용감한 대학생일 뿐만 아니라 정직이 모든 사업의 기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존재로 더욱 널리 알려졌다. 박지연과의 만남 이후 며칠은 민준에게 다르게 느껴졌다. 상처로 가득했던 그 소녀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거대한 비밀을 폭로한 자신의 용기 뒤에 한 가족이 감당해야 할 치욕과 비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무너진 것은 박철수 사장뿐만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캠퍼스에서 민준은 여전히 주목의 대상이었다. 어떤 교수는 그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학생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았다. 하지만 등 뒤에서 그가 너무 센세이션을 쫓는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민준은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길을 걷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마음속의 무게는 여전했다. 진우와 소희는 그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자주 곁을 지켜주었다. 그들은 민준이 이제 위협뿐만 아니라 사회적 압박, 비난, 그리고 지연의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더 큰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취방에서 민준은 오랫동안 상념에 잠겨 낙서로 가득한 노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문장을 썼다. 진실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다시 연락해왔다. 그녀는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시립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연에게는 들어줄 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도서관 구석, 낡은 나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지연은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병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고 했다. 집을 나설 때마다 이웃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동생은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지연 자신도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싶었다. 그는 단지 시민들이 진실을 알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지연이 겪는 고통을 지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민준은 마음속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가족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지연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때로는 몰래 만나기도 했다. 지연은 예전에는 다정했던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로서는 자신이 알던 아버지가 그렇게 큰 비밀을 숨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민준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며 힘이 되어주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의 가까워짐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민준의 친구들 중 일부는 그가 박 사장의 딸과 자주 어울리는 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민준이 감정에 눈이 멀었다고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그가 명백히 잘못한 가족에게 너무 관대해졌다고 비난했다. 그 소문은 민준을 더욱 압박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굳게 지키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연과 그녀의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갈림길에 서 있었다. 밤은 다시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취방 침대에 누워 희미한 천장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투쟁이 정말로 선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상처만 더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편 박 사장에 대한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되었다. 경찰은 사용된 고기가 라벨과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엄벌을 요구했지만 일부는 그가 오랫동안 저렴한 음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대구는 논쟁으로 시끄러웠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발신자 불명의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멈춰라.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그 메시지를 진우에게 보여주었고 진우는 즉시 조심하라고 말했다. 소희 역시 그 위협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걱정했다. 박 사장이 보낸 옛 부하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훼손된 다른 세력일 수도 있었다. 민주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다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의 모든 걸음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지연은 힘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녹음이 우거진 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멀리서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 지연은 더 이상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가족이 여전히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민준은 침묵하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지연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지연의 가족이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랄 뿐이라고. 그 말에 지연은 조용히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자신의 싸움이 단지 거짓을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실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지연의 가족이 학교, 사회 공동체 또는 여전히 관심을 가진 친구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 민주는 다시 노트에 글을 썼다. 이번에 그는 훗날 그의 삶의 지침이 될 한 문장을 적었다. 진실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 또한 그 진실의 일부이다. 자취방에서의 밤은 점점 더 길게 느껴졌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창문이 덜컹거렸으며 양철 지붕 위로 세찬 빗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발신자 불명의 협박 메시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한 식당 주인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조직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진우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차를 책상 위에 놓고 작은 의자에 앉았다. 진지한 어조로 그는 민준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을 잃은 사람들은 상대를 침묵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지연과 그녀의 가족 때문에 두렵다고 고백했다. 진우는 침묵하다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다고,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다고 말했다. 다음 날, 민주는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지연을 만났다. 지연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한결 차분해 보였다. 그들은 주위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구석자리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다. 지연은 집이 점점 더 적막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대부분 침대에 누워 계셨고 동생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 가족이 지나갈 때 일부러 문을 닫는 이유도 있었다. 민주는 아픈 마음으로 들었다. 그는
그 가족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학생회와 몇몇 교수님들께 도움을 요청해 지연의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낯선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와 그들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그들의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섰다. 마치 자신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는 듯했다. 지연은 떨며 테이블 아래에서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들 둘은 서둘러 카페를 나왔다. 길에서 민준은 위협이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속삭였다. 지연은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이 위협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밤, 민준이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잠그고 나갔다고 확신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물건이 어질러져 있었다. 책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책상 서랍은 열려 있었으며 몇몇 메모가 사라져 있었다. 서랍에 보관해 두었던 옛날 휴대폰도 보이지 않았다. 막 도착한 진우도 놀랐다. 그는 분명히 누군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민주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직접 행동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원본 샘플 용기는 공인연구소에 제출되어 아무도 손댈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조사 기록이 사라졌고 그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이수정 교수를 찾아가 그 사건을 이야기했다.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이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망설였다. 그는 신고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봐 두려웠다. 이수정 교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계속 혼자 감당하면 지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연은 점점 더 자주 그를 찾았다. 그녀는 오직 민준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원에서 만나 나무 아래를 천천히 걸었다. 지연은 비록 가족이 무너졌지만 민준을 알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준이 진심 어린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 말은 민준을 감동시켰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들의 가까워짐은 다시 소문을 낳았다. 몇몇 학생들은 민준이 잘못한 사람의 가족과 너무 가깝다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 소문은 고통스러웠지만 민준은 침묵을 택했다. 그는 사람들이 겉만 보고 속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민준은 새 노트에 다시 글을 썼다. 그는 모든 투쟁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진실이 단지 거짓을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마주할 용기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취방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보며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밖에서는 위협이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었다. 이해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히 민준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다. 몇몇 교수들은 식품 안전에 관한 세미나를 조직하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은 SNS에 정직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올렸다. 민준은 자신이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고 느꼈다. 그의 뒤에는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는 지연이 있었고 항상 함께할 준비가 된 진우와 소희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이 영원히 묻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캠퍼스에서의 민준의 일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조용히 걸었다면 이제 그의 모든 걸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어떤 학생은 감탄의 차악수를 청했고 어떤 학생은 속삭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듯 냉소적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분위기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는 법을 배웠다. 강의실에서 몇몇 교수들은 그를 비판적 사고를 가진 학생의 예로 들었다. 그들은 위험한 식품 문제를 폭로한 그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모든 목소리가 그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 초빙 교수는 민준의 행동이 타인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경솔하고 비윤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말에 일부 학생들은 다시 그의 인물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민준은 차분하게 대응했다. 마음은 아팠지만 그는 현실 세계에서 진실이 항상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틈새를 찾는 사람은 항상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진우는 흔들리지 말라고 속삭였다. 소희도 모든 위대한 투쟁은 작은 자갈들로 시험받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압박은 대학 본부에서 민준을 총장실로 불렀을 때 더욱 거세졌다. 그곳에서 그는 박 사장 국밥 사건에 대한 자신의 연루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했다. 총장은 심각한 얼굴로 대학은 비판적인 학생을 지지하지만 대학의 명성과 중립성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들었다. 그는 자신이 한 모든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비록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민준은 자신의 위치가 이제 감시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도 더 조심해야 했다. 총장실에서 나온 후 그는 텅 빈 캠퍼스 복도를 혼자 걸었다. 마치 세상이 그에게 문을 닫는 것 같았다. 캠퍼스 밖에서는 다른 방향에서 압박이 왔다. 익명의 전단지가 여러 곳에 뿌려졌다. 민준이 단지 명성을 얻기 위해 소상공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전단지는 그를 지역의 배신자로 묘사했다. 민준은 터미널 근처 벽에 붙어있는 한 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취방에 돌아왔을 때 진우와 소희는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크게 분노했지만 민준은 그저 침묵했다. 그는 분노로 소문에 맞서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방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다시 노트에 글을 썼다. 그는 비방이 칼보다 날카롭지만 오직 시간만이 누가 옳은지를 증명할 수 있다고 썼다. 그날 밤 민준은 지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가족이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이제 자주 아프셨고 동생은 휴학위기에 처했으며 집은 이웃들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지연 자신도 고립감을 느꼈다. 그녀는 오직 민준만이 들어준다고 말했다. 민준은 힘을 주는 짧은 말로 답장했다. 마음속으로 그는 그들의 가까움이 더 많은 소문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지연을 외로움 속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준은 서울에서 열리는 한 대학생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받았다. 세미나 주제는 식품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젊은 세대의 역할이었다. 민준은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는 이것이 소문에서 벗어나 논의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기회라고 생각했다. 세미나 당일 서울의 캠퍼스 강당은 만원이었다.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참석했고 심지어 몇몇 지역 기자들도 있었다. 민준은 긴장된 얼굴로 연단에 섰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영웅담이 아니라 용기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교훈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단순한 소문이나 무모한 용기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과학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몇몇 학생들은 감탄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다. 잠시 동안 민주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막 돌아가려 할 때 한 의문의 남자가 다가와 그의 손에 쪽지 한 장을 쥐어주었다. 쪽지의 내용은 그의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우리가 너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민주는 그 쪽지를 굳게 움켜쥔 채 캠퍼스를 서둘러 떠났다. 그는 그 위협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몇 번이나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다행히 진우가 렌터카로 마중 나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조직과 맞서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가 고맙다는 내용이 담긴 지연의 메시지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다. 그는 버텨야 할 이유가 아직 남아있다고 느꼈다. 개인 노트에 민주는 투쟁이란 무대 위에서의 용기뿐만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두려움과 마주하는 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썼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길고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 그 후 며칠은 민준의 가슴에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평범하게 생활하려 애썼다. 평소처럼 강의를 듣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이수정 교수의 작은 연구를 도왔다. 하지만 그가 받은 위협의 그림자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자취방 근처에 오토바이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여는 손이 떨렸다. 진우는 가능한 한 민준을 지키려 애썼다. 그는 자주 민준과 함께 학교에 갔고 심지어 친구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민준의 방에서 잠을 잤다. 소희도 자주 음식을 가져다주고 농담으로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비록 그녀 자신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그들은 민준이 지금 위험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위협은 점점 더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공황 상태의 목소리로 그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아침부터 낯선 남자 2명이 집 근처 빈 가게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저 담배를 피우며 때때로 그녀의 집을 쳐다볼 뿐이었다. 지연은 두려움을 느꼈다. 더욱이 아픈 어머니는 그 낯선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고 불안해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민주는 즉시 서둘렀다. 그는 시장 근처에서 지연을 만나 더 사람이 많은 공원으로 데려갔다. 공원 벤치에서 지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가족이 해를 입을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민준은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민준은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켜야만 했다. 그는 마치 형태는 불분명하지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이수정 교수가 민준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그녀는 방금 경찰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박 사장 국밥 사건이 한 사람 이상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미스터리한 고기 공급업체가 꽤 넓은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는 정황이 있었다. 단순히 작은 식당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수정 교수는 민준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이것이 왜 그에 대한 위협이 멈추지 않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준은 그 말을 들으며 침묵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만약 이 모든 것 뒤에 거대한 조직이 정말 있다면 그 대가는 단순히 명예나 식당 사업 이상이었다. 그 대가는 목숨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다시 노트에 썼다. 진실은 종종 더 어두운 비밀로 통하는 문을 연다고. 그는 자신의 투쟁이 이제 막 절반을 지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지연, 진우, 소희,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강해져야만 했다. 며칠 후 작은 사건 하나가 상황을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진우가 학교에서 혼자 돌아오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 2대가 그를 따라왔다. 그들은 좁은 길에서 그를 몰아붙이려 했다. 다행히 진우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 도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취방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민준에게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제 민준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노리고 있었다. 민준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친구를 껴안았다. 그는 만약 진우나 소희, 심지어 지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결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했다. 보호와 힘을 구하며. 한편 지연은 점점 더 자주 민준을 만났다. 그들은 캠퍼스에서 함께 걷고 구내식당에 앉아 있거나 공원에서 단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연의 존재는 민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들의 가까움이 지연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알았다. 몇 번이나 민준은 멀리서 낯선 사람이 그들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침울한 얼굴로 민준의 자취방에 왔다. 그녀는 이름 없는 편지 한 통이 집마당에 던져졌다고 말했다. 내용은 짧지만 날카로웠다. 가족이 더 망가지기 싫으면 민준과의 관계를 끊어라. 이지연은 그 편지를 민준에게 건네줄 때 떨고 있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구겼다. 그는 결의에 찬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위협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끊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제 더 조심스러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은 평소처럼 강의를 들으려 노력했지만 항상 경계했다. 그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지연을 만나는 일정을 잡고 한적한 길을 피했으며 가능하면 진우나 소희에게 동행을 부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 모든 것 뒤에 민준을 굳건히 서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는 이 투쟁이 단지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직, 시민의 안전, 그리고 지금 폭풍 속에서 지연과 함께 자라나는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고요한 밤, 민준은 자취방 창문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썼다. 위협은 어디에서나 올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마음은 침묵시킬 수 없다. 그는 이 폭풍이 언젠가는 잦아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비록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대구의 저녁 하늘은 불길한 예감을 품은 듯 어두웠다. 검은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은 빠른 걸음으로 캠퍼스에서 집으로 향했다. 아침부터 지연이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아 마음이 불안했다. 보통 그녀는 짧은 한마디라도 항상 답장을 보내곤 했다. 이번에는 마치 누군가 그녀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듯 고요했다. 자취방에 도착하자 민준은 진우와 소희가 이미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했다. 진우는 시장에 있는 친구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했다. 몇몇 낯선 남자들이 지연의 가족 집 근처에 접근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길모퉁이에 서서 감시만 했다고. 소희는 지연의 어머니가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민준은 나무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사방에서 포위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위협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대로 계속 둘 수는 없다고 나직이 속삭였다. 그날 밤 그는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창밖의 세찬 빗소리가 불안감을 더했다. 그는 노트에 썼다. 진실은 중도에 멈춰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진실이 무고한 사람들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곧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민주는 용기를 내어 지연의 집을 찾아갔다. 소박한 그 집은 이제 적막해 보였다. 벽의 페인트는 벗겨지기 시작했고 낡은 나무 문은 열릴 때 삐걱거렸다. 지연은 지친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젯밤에 막 쓰러지셨고 동생은 방에서 나오기를 더욱 꺼린다고 말했다. 민주는 연민 가득한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희미한 거실에 앉았다. 지연은 가족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아버지의 사업은 문을 닫았으며 이제 그들은 어디에서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물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 말이 지연이 느끼는 고통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지연과 그녀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비방 전단지가 점점 더 많이 퍼졌다. 심지어 캠퍼스 담벼락에 붙은 것도 있었다. 내용은 민준을 타인의 가정을 파괴한 자로 비난했다. 한때 그를 존경했던 학생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문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그를 멀리했다. 한편으로 민주는 학생회와 일부 교수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세미나를 열고 지역 언론에 그를 기고하여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 지지는 계속해서 그를 덮치는 비방의 폭풍에 비하면 미풍처럼 느껴졌다. 정점은 어느 날 밤 민준이 도서관에서 돌아올 때 일어났다. 터미널 근처 한적한 길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2대가 그의 길을 막았다. 험악한 얼굴의 네 남자가 내렸다. 그들 중 한 명이 민준을 밀어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그들은 날카로운 어조로 민준에게 더 이상 자신의 일이 아닌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민준은 떨렸지만 꿋꿋이 서려고 노력했다. 그는 두렵지 않다고, 진실은 반드시 외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자 중 한 명이 그를 더 세게 밀었다. 다행히 그때 순찰차가 지나갔다. 남자들은 서둘러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다. 민주는 길가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를 데리러 온 진우는 그의 상태를 보고 놀랐다. 그는 민준을 자취방으로 데려온 후 즉시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들은 소희는 울면서 이것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민준은 붉어진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물러설 수 없지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날 밤 민준은 큰 결정을 내렸다. 그는 노트에 이제 전적으로 당국을 개입시켜야 한다고 썼다.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중앙 언론과 도 단위의 법 집행기관에 가져갈 계획이었다. 그렇게 하면 이 사건은 더 이상 대구의 한 상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관심사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 조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관심이 커질수록 다가올 위협도 커질 것이었다. 그는 방바닥에서 잠든 진우와 소희의 얼굴을 바라보고 거실에서 울고 있던 지연을 떠올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밤 기도에서 민주는 힘을 구했다. 그는 이 이후에 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날 아침, 해가 아직 높이 뜨지 않았음에도 대구의 공기는 답답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자취방 책상에 앉아 서류로 가득 찬 파일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 안에는 공식 실험 결과 보고서, 고기 창고 사진,
그리고 남아있는 조사 기록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진실을 폭로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의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열쇠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진우는 침대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조치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중앙 언론에 알리는 것은 더 큰 세력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그 위험은 터미널 근처 작은 국밥집을 처음 조사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이미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민준과 이수정 교수는 민감한 이슈를 과감하게 다루기로 유명한 한중견 언론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만남은 소박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민준은 모든 서류를 건네고 자신의 조사 여정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다. 언론인은 진지하게 들었다. 때때로 메모를 하며 그는 이것이 대중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할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그는 이 뉴스가 방송되는 순간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거물들의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고 다가올 위협은 더욱 거세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다. 며칠 후, 그 뉴스는 정말로 전국 방송에 나왔다. 헤드라인은 전설적인 국밥의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다로 눈길을 끌었다. 방송은 참고 사진, 실험 결과 보고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민준과의 짧은 인터뷰를 내보냈다. 시청자들은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충격을 받았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생각보다 더 넓은 불법 육류 공급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도 경찰청이 직접 나서서 더 깊이 수사하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위험은 정말로 다가왔다. 뉴스가 방송된 날 밤, 누군가 민준의 자취방 창문에 돌을 던졌다. 돌에는 거친 글씨로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멈추지 않으면 내 목숨이 대가가 될 것이다" 라고 쓰인 쪽지가 묶여 있었다. 진우와 소희는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민준에게 당분간 자취방을 떠나 더 안전한 곳을 찾으라고 재촉했다. 이수정 교수도 민준이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준은 멀리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는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날 때까지 대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연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을 만날 때마다 자주 울었다. 그녀는 가족이 점점 더 고립되고 어머니는 더욱 아프시며 동생은 대화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민준은 지연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폭풍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어 흔들렸다. 그 후 며칠은 더욱 압박으로 가득 찼다. 민준은 거의 모든 걸음에서 감시당하는 것을 느꼈다. 캠퍼스로 걸어갈 때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따라왔다. 구내식당에 앉아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를 곁눈질했다. 그는 경계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 항상 뒤를 돌아보고 항상 노트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지지도 점점 더 많이 쏟아졌다.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 몇몇 식품 운동가들이 민준에게 연락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심지어 몇몇 대구 시민들은 그의 자취방에 몰래 와서 음식을 주며 고맙다고 속삭였다. 민준은 자신의 싸움이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거짓에 맞서는 용기의 작은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그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위협이 계속 다가왔지만 그는 물러서서는 안 되었다. 어느 날 밤 노트에 글을 쓰던 중
민주는 자신을 흐느끼게 만든 한 문장을 썼다.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침묵하면 누가 대신 목소리를 내줄 것인가. 그의 눈물이 책 페이지 위로 떨어졌지만 그의 손은 단호하게 계속 썼다. 그는 책을 닫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조용히 내리며 자취방 앞 작은 길을 적셨다. 바람이 젖은 흙냄새를 실어와 분위기를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다. 마음속으로 민주는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한 걸음이 상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빛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했다. 그날 밤 대구에는 세찬 비가 쏟아졌다. 젖은 거리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민주는 긴장된 얼굴로 자취방에 앉아 있었다. 나무 책상 위에는 중요한 서류가 담긴 파일과 낙서로 가득한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내일 서울에서 도 경찰청이 주최하는 불법 육류 유통망 수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고 평범한 대학생인 자신이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진우는 불안하게 방 안을 서성였다. 그는 이것이 진실을 완전히 폭로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민준이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했다. 방구석에 앉은 소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오후부터 창백했다. 민주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이 거짓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정 무렵 자취방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창문 너머로 검은 재킷을 입은 몇몇 남자가 탄 오토바이 2대가 보였다. 그들은 들어오지 않고 그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는 패닉에 빠져 민준에게 문을 잠그고 불을 끄라고 말했다. 소희는 숨을 참았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방 안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밖에서는 빗소리와 함께 꺼지지 않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민주는 오늘 밤이 평범한 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책상 위의 파일을 바라보다가 마치 그것이 자신의 목숨인 양 껴안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고리를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다. 진우는 즉시 문 뒤에 서서 나무 의자를 무기처럼 들었다. 민주는 그의 옆에 섰다. 소희는 옷장 뒤에 숨었다. 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을 뒤집어 엎기 싫으면 나오라고 소리쳤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갑자기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오토바이들은 서둘러 자취방 골목을 떠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민준, 진우, 그리고 소희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경고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경찰이 제때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서울로 향했다. 이수정 교수가 동행하며 차분한 미소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비록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차 안에서 민주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밤새 내린 비에 젖은 논들이 반짝였다. 마치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상상도 못했던 한 젊은이의 힘겨운 여정을 지켜본 증인들 같았다. 기자회견은 큰 강당에서 열렸다. 많은 기자들이 참석했고 텔레비전 카메라는 모든 말을 녹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 경찰청은 그동안 여러 지역에 공급해온 불법 육류 유통망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과 협력해온 주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몇몇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민주는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단호했다. 그는 모든 것이 어떻게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는지
단순한 의심이 어떻게 그를 위험의 소용돌이로 끌고 갔는지를 다시 이야기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진실은 비싼 대가를 치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말을 마쳤다. 긴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몇몇 기자들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고 카메라는 여러 각도에서 그의 얼굴을 찍었다. 민주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후련했다. 그는 긴 투쟁이 이제 밝은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모든 환호 뒤에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다. 기자회견이 끝났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였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지만 남자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날 밤 서울에서 돌아온 민주는 다시 자취방 창문에서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폭풍의 정점을 막 지났지만 아직 파도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노트에 영원히 기억할 한 문장을 썼다. 만약 이 삶이 투쟁이라면 나는 진실의 편에서 싸우기를 선택하겠다. 비록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할지라도. 대구의 아침은 부드러운 햇살과 함께 찾아왔다. 며칠 동안 흐렸던 하늘 끝에 공기는 한결 상쾌해졌고 지붕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으며 작은 골목에서는 채소 장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날처럼 보였지만 민준에게는 긴장으로 가득했던 긴 여정의 끝이자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 서울에서의 기자회견 이후 상황은 서서히 변했다. 불법 육류 유통망에 대한 뉴스가 널리 퍼졌다. 경찰은 주요 공급업체 몇몇을 포함하여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박철수 사장의 이름이 주요 초점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더 복잡한 긴 사슬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전설적인 국밥집은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았다. 간판은 철거되었고 가게 문은 굳게 닫혔으며 나무 의자들은 먼지 쌓인 채 버려졌다.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호기심에 찾아왔지만 정적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한때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마침내 드러난 거짓말의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민준에게 이 모든 것은 복잡한 감정을 남겼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많은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슬픔도 있었다. 그는 터미널을 지날 때마다 텅 빈 국밥집 건물을 보았고 그때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져야 할 지연과 그녀의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를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 있었다. 사회의 지지가 계속해서 쏟아졌다. 많은 시민들이 그가 위험을 감수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캠퍼스에서 몇몇 교수들은 그를 용기와 성실함의 실제 사례로 들었다. 심지어 다른 지역의 식품 안전을 감시하는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학생단체의 제안도 있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민준과 지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자주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만났다. 미래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다. 지연은 아픈 어머니나 의욕을 잃은 동생을 떠올릴 때 여전히 자주 울었다. 하지만 민준과 함께 있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이끌어주는 작은 빛이 있다고 느꼈다. 민준은 마음속으로 영웅이 아니라 충실한 친구로서 지연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지연, 진우, 그리고 소희를 데리고 논두렁에 함께 앉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벼가 부드럽게 흔들렸으며 저녁 하늘은 황금빛을 발산했다. 그들은 지나온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들 셋은 그저 평범한 대학생으로 공부하고 농담하며 지냈어야 했는데 이런 위협으로 가득한 이야기에 휘말렸다고 말했다. 소희는 비록 힘들었지만 이 경험이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정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들었다.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든 두려움, 피로, 심지어 위협까지도 진실을 위한 합당한 대가였다고. 그는 옆에 앉은 지연을 바라보며
인생은 항상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다시 학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아직 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노트에 글을 쓸 때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위협에 대해서만 쓰지 않았다. 이제 그의 노트는 희망, 계획, 그리고 기도로 가득 찼다. 그는 언젠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단지 스캔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식과 헌신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은 그 사건으로부터 서서히 교훈을 얻었다. 그들은 음식을 선택하는데 더 신중해졌고 사용된 재료의 출처에 대해 더 용감하게 질문했다. 다른 상인들도 정직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비밀은 없었다. 어느 고요한 밤, 민주는 자취방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진호와 소희는 이미 잠들었다. 주변은 귀뚜라미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노트를 펴고 자신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을 썼다. 그는 인생은 우여곡절로 가득한 긴 이야기라고 썼다. 진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만 오직 진실만이 평온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그는 진정한 친구란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썼다. 그는 또한 상처 속에서 태어난 사랑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빛이 될 수 있다고 썼다. 그가 책을 닫았을 때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마치 기도를 속삭이는 듯 했다. 민주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친구들이 있었고 지연이 있었으며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향한 모든 작은 발걸음은 항상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비밀로 가득했던 전설적인 국밥 이야기는 마침내 귀중한 교훈으로 막을 내렸다.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관한 것, 거짓에 맞서는 용기에 관한 것, 정직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에 관한 것, 그리고 폭풍 속에서 자라난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남겨진 메시지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이다.